말도 안 돼. 시장 골목 낡은 생선가게 앞에서 회장 한민석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던 여자는 이혼한 지 27년 된 전처였습니다. 위험해요! 후진하던 트럭 앞에서 한 청년이 달려와 민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민석이 청년의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 옆 작은 점 하나.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여자는 청년의 팔을 붙잡고 말없이 골목으로 사라졌고 민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과 저 청년 사이엔 어떤 진실이 감춰져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의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늦은 봄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 재개발 현장은 분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트럭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고 굴착기가 땅을 파헤치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인부들은 구령을 맞춰 외쳤고 시멘트 냄새와 흙먼지가 바람에 날려 코를 찔렀습니다. 한여름처럼 뜨거운 햇볕 아래 그 소음과 먼지 한가운데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세원그룹 회장 한민석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빨랐습니다.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턱은 단단히 당겨져 있었습니다. 잘 다려진 회색 정장은 한치의 주름도 없었고 광이 나는 구두는 흙먼지 속에서도 번쩍였습니다. 머리에 쓴 하얀 안전모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하지만 그 안전모 아래 드러난 얼굴만큼은 차가웠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은 마치 계산기처럼 냉정했습니다. 민석은 손에 든 공정표를 넘기며 현장을 훑어봤습니다. 한 장, 두 장,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는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즉각 짚어내는 눈이었습니다. 옆에서는 현장 소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따라붙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턱까지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민석이 걸음을 멈출 때마다 소장도 멈춰 섰고 민석이 무언가를 가리키면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회장님, 이쪽 구역은 다음 달 안에 정리 들어갑니다.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은 도면을 펼쳤습니다. 커다란 종이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민석은 한쪽 손으로 도면 끝을 눌러 고정시키고 다른 손 검지로 한 구역을 짚었습니다. 이 구역 다음 분기 안에 정리 가능합니까?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소장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주민들 항의가 좀 있어서요. 이주 보상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상인들이.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도면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불법 노점, 노후 상가 정리는 이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도면을 접어 소장에게 건네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굴착기 옆을 지나고 철근 더미를 지나쳤습니다. 현장을 한 바퀴 돌며 구석구석 확인하는 그의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흙먼지와 시멘트 냄새 사이로 다른 냄새 하나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생선 비린내였습니다. 분명하게 코끝을 자극하는 냄새였습니다. 민석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개발 현장 바로 옆에 재래시장 골목이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빼곡히 늘어선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가게들, 녹슨 철문, 금이 간 유리창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좁은 천막이 쳐져 있었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 골목 입구 바로 앞에 생선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은 색이 완전히 발해 있었습니다. 동해수산이라고 쓰인 듯한데 페인트가 반쯤 떨어져 나가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가게 앞 좁은 공간에는 하얀 스티로폼 상자들이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 위로는 얼음이 녹아내려 물이 줄줄 흘렀고 바닥에는 물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허리를 굽힌 채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는 뒤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손에 쥔 칼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생선 비늘을 벗기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내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옆에 놓인 대야에는 손질된 생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발이 저절로 멈춰졌습니다.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석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윤미정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27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눈가에 주름이 좀 늘었고 피부가 햇볕에 그을려 거칠어졌지만 눈매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또렷한 쌍꺼풀, 약간 처진 눈꼬리, 그 눈빛까지. 민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정도 민석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을 든 손이 공중에 떠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술이 약간 벌어졌다가 다시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곧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못 본 척, 아니 보지 않기로 한 듯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전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힘도 더 세게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옆 좁은 문에서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20대 중후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반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고무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약간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 한 명이 가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광어 싱싱해요. 한 마리 드릴까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상냥했습니다.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청년은 즉시 스티로폼 상자에서 광어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비닐에 담고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재고 가격을 불렀습니다. 손님과 몇 마디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손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민석은 그 청년을 보는 순간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안 됐습니다. 그 얼굴이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코의 높이가 같았습니다. 턱선의 각도까지 같았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양까지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낡은 냉동 트럭 한 대가 골목 안쪽에서 후진하며 경적을 울렸습니다. 크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듣지 못했습니다. 청년에게 시선이 고정된 채 뒤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트럭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경적 소리가 더 크게, 더 급하게 울렸습니다. 위험해요. 뒤로요. 청년이 소리치며 달려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청년의 손이 민석의 팔을 확 붙잡았습니다.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민석의 몸이 옆으로 휙 끌려 나왔고
트럭은 바로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트럭의 차체가 민석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민석은 청년의 손에 붙잡힌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선 청년의 얼굴을 또렷하게 봤습니다. 귀 옆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위치, 그 크기, 그 모양까지. 민석 자신에게도 똑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있던,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왼쪽 귀 바로 옆 귓불 위 조금 올라간 자리에 콩알만 한 점. 괜찮으세요? 청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눈썹이 약간 찌푸려져 있었고 눈빛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얼굴.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의 혼잣말에 가까웠습니다. 청년은 이상하다는 듯 민석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민석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트럭이 거의 부딪힐 뻔했는데. 아니, 괜찮습니다. 민석이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청년은 안심했다는 듯 한 번 웃어 보이고는 다시 가게 쪽으로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미정이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고개를 확 들더니 민석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칼을 급히 내려놓고 휙 일어섰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미정이 청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저 아저씨 괜찮은지 확인해야. 가라니까. 미정이 청년의 팔을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힘이 세게 들어갔습니다. 청년은 영문을 모른 채 어머니에게 끌려갔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내디디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회장님! 현장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민석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민석은 손을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차량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민석의 시선은 계속 그 골목을 향했습니다. 생선가게, 페인트 벗겨진 간판, 그리고 방금 사라진 그 청년. 차에 오르기 직전 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방금 그 낡은 생선가게 사람부터 전부 확인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 문이 닫혔습니다. 민석은 뒷좌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입을 벌리고 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재래시장 골목이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머릿속에는 그 청년의 얼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귀 옆에 작은 점까지.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뒷좌석에 몸을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청년의 얼굴, 귀 옆에 작은 점, 웃을 때의 눈매까지.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병을 잡으려 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병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석은 물병을 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오늘 일정 전부 취소. 지금 당장 조사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앞좌석에 앉은 비서가 고개를 돌려 민석을 보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무엇을 조사하면 되겠습니까? 방금 그 생선가게. 주인 신원, 가족관계, 전부 파악해. 특히 그 청년. 이름, 나이, 출생 기록까지 전부. 비서가 즉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차는 본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그날 밤 회사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집무실에 앉아 있어도 서류를 봐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석은 혼자 차를 타고 시장으로 가려 했습니다. 경호팀이 급히 차를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이 시간에 어디 가시려고요? 경호 없이는 안 됩니다. 비켜. 회장님, 위험합니다. 내가 내 발로 가겠다는데 누가 막아?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거칠게 터져 나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해서 물러섰습니다. 민석은 평소에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조용하게 말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경호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석은 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내일 새벽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쥔 채 제자리에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하늘이 막 밝아오는 시간, 민석은 이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셔츠에 면바지였습니다. 경호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석은 혼자 차에 올랐습니다. 시장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가게 문을 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골목 여기저기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어제 장사하고 남은 물기가 마르지 않은 채 고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생선가게 앞에 섰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민석이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은 문 손잡이를 잡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그 청년 내 아들이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손님, 길 막지 마세요. 장사해야 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민석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미정아, 한 번만 말해줘. 아니라고 해도.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이미 내 삶에서 죽었어요. 민석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미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27년 전에 죽었어요. 내가 쫓겨나던 그날.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차가운 사실만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 한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일했는지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약간 충혈돼 있었습니다. 지훈이 민석을 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실 거면 사고 아니면 비키세요. 장사해야 해서요. 말투가 차갑지는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손님이 아니면 물러나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석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눈매, 코, 입술, 턱선까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말투도 시선도
손동작도 모두 익숙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골목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위험해질 사람은 오직 미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청년도. 사람들이 쳐다볼 것이고 소문이 퍼질 것이고 결국 둘의 삶이 망가질 거였습니다. 입을 열려다 몇 번이나 삼켰습니다. 말 대신 주먹만 3개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석은 낮게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난 뭘 해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건 시장 골목의 소음뿐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주머니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생선 비린내만이 다시 귀와 코를 채웠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세원그룹을 이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한 한 사람으로서의 자각이 밀려왔습니다. 27년 전 미정의 손을 떼어냈던 그날. 미정이 무언가 말하려 했던 그 순간을 외면했던 자신. 어머니 앞에서 침묵했던 자신.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민석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을 벗어날 때 민석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 차에 올랐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회사. 민석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지훈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정이 했던 말. 당신은 이미 내 삶에서 죽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뽑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민석은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민석은 집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았지만 서류는 한 장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높은 건물, 반짝이는 유리창, 끊임없이 오가는 차들. 그 모든 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민석의 머릿속에는 27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밤이었습니다. 본가 거실은 넓고 으리으리했습니다. 큰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넓은 거실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김옥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지금도 무섭지만 그때도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앉은 모습, 차갑게 빛나는 눈빛, 굳게 담은 입술.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옥분이 그 서류를 탁 하고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우리 집안 핏줄 더럽히지 마라.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맞은편 소파에는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옥분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듣기 싫다. 사인해. 미정이 가방을 열려고 했습니다. 안에 임신 검사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2줄이 또렷하게 나온 그 검사지를. 하지만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옥분이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필요 없어. 그리고 가방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갑, 손수건, 그리고 하얀 봉투 하나.
그 봉투 안에 임신 검사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봉투를 주우려 했지만 옥분이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옥분이 민석을 돌아봤습니다. 민석은 옆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네가 이 집 후계자로 남고 싶으면 지금 결정해. 차갑고 명확한 선택이었습니다. 미정을 버리거나 회사를 버리거나.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주먹을 쥔 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정이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말없이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석은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미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미정이 마지막으로 말하려 했습니다. 민석 씨, 제발. 옥분이 손뼉을 쳤습니다. 집사와 운전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옥분이 턱으로 미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집 밖으로 끌어내. 두 사람이 미정의 양쪽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정이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민석 씨.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끌려나갔습니다. 거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로, 현관으로, 그리고 집 밖으로.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옥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이제 회사 일에만 집중해. 그리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민석은 혼자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 긴 진입로에서 미정이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민석은 창문에 손을 짚었습니다. 유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움직이려 했습니다. 문 쪽으로. 미정을 쫓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옥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나가면 회사도 없어. 민석의 발이 멈췄습니다. 결국 민석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가에 서서 미정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은 미정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미정은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미정은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이 내 아이 목숨값 같아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불러오지는 않았지만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렀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아직 이름도 못 지어줬는데. 그날 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쓰지 않겠다고. 이 돈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힘으로 키우겠다고. 옥부는 그 이후로도 미정을 감시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미정이 어디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보고받았습니다.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래서 더욱 조심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혼자 견뎠습니다. 민석은 그 시간 동안 회사에 매달렸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봉인했습니다. 미정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직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집무실에 혼자 앉아 술병을 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미정의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석은 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찢었습니다. 사진이 조각조각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조각들을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주워 담았습니다.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27년 동안 그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민석은 집무실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이 과거를 되짚는 그 시간, 27년 전 미정의 삶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정은 작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도 제대로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은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위자료가 들어온 통장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통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돈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정은 일어섰습니다. 통장을 가방에 넣고 방을 나섰습니다. 요양원이었습니다. 미정이 어릴 적 자란 요양원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친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일하셨고 미정은 그 요양원 구석 작은 방에서 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미정은 이 요양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버리지 않았듯이 이곳 어르신들도 누군가는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은 요양원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은 미정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미정이 어릴 적부터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정아,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미정은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이거 기부하려고요. 원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게 얼마인데? 위자료예요. 저한테는 의미 없는 돈이에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쓰고 싶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정아, 이건 네가 써야 할 돈 아니야? 앞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미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직 배가 불러오지는 않았지만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손으로 키울 거예요. 이 돈은 정말 필요한 분들께 써주세요. 원장은 한참을 미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통장을 받았습니다. 알았어. 어르신들 잘 모실게. 고맙다, 미정아. 미정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미정의 생존이 시작됐습니다. 미정은 시장 외곽에 작은 생선 가게를 열었습니다. 월세가 싼 곳이었습니다. 가게라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 좁았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티로폼 상자 몇 개 놓고 생선을 팔았습니다. 첫 개업일이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정은 의자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버티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결국 그날 하루 생선 한 마리도 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면 경매장으로 갔습니다. 생선 경매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큰 창고 같은 공간에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고 바닥에는 얼음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배가 불러온 몸으로 그 얼음 상자를 날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생선을 고르다 보면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 올랐습니다. 손마디가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넘어질 뻔했습니다. 만삭이 가까워진 배를 안고 얼음 상자를 나르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옆 상인 아저씨가 재빨리 부축했습니다. 아가씨, 이러다 큰일 나요. 몸조리 해야지. 미정은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은 산부인과 병실에서 미정은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호사만이 아이를 받아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습니다. 미정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꼭 지켜줄게. 아이의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가게 한쪽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에는 스티로폼 상자 사이에서 놀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가게 한쪽 구석에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는 공책에 연필로 글씨를 썼습니다. 손님들이 지훈을 귀여워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또 컸네.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지훈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학교에서는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아빠는? 지훈이 가끔 물었습니다. 미정은 늘 말을 돌렸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우리 지훈이는 엄마랑 있으면 되지. 지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중년 남자 한 명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은 다부졌지만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생선 납품 쪽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근처 가게들 물류 담당하고 있어요. 미정은 경계했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저는 혼자 하고 있어요. 도움 필요 없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권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명함만 두고 갈게요. 저도 혼자 살아요. 도울 사람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리고 명함을 놓고 갔습니다. 미정은 명함을 집어들었다가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경매장에서 생선을 실어 나르다가 트럭이 고장났습니다. 미정은 난감했습니다. 생선은 빨리 옮겨야 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수가 바로 왔습니다. 트럭을 가지고 와서 생선을 실어 날랐습니다. 가게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드리면 될까요? 괜찮습니다. 장사는 혼자 하면 무너집니다. 서로 도와야죠. 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는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옮겨주고 트럭이 필요할 때 도와줬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수가 지훈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가게 앞 좁은 골목에 서였습니다. 지훈이 자전거에 올라타고 영수가 뒤에서 잡아줬습니다. 자, 페달 밟아봐. 내가 잡고 있을게. 지훈이 페달을 밟았습니다. 자전거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영수가 뒤에서 뛰며 자전거를 잡아줬습니다. 미정은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훈이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도 웃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영수와 미정 사이에는 명확한 선이 있었습니다.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지였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은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생선가게 구석에서 엄마와 영수 아저씨 곁에서 조금씩 컸습니다. 그리고 27년이 흘렀습니다. 27년이 흐른 지금
민석은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사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민석은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한지훈, 28세. 재래시장 생선가게 근무.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출생 기록이 나왔습니다. 생년월일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날짜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한 지 8개월 뒤였습니다. 비서가 말하다 멈췄던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민석이 직접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으며 계산했습니다. 계산할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날 미정이가 하려던 말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27년 전 어머니가 미정의 말을 끊었습니다. 미정이 가방을 열려던 순간 가방을 낚아채 던져버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민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임신 사실이었습니다. 민석은 혼자 집무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렀습니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생선가게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차 안에 앉아 멀리서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 미정이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 모두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석은 운전기사에게 고급 과일 바구니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비싼 과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포장도 화려했습니다. 가게 앞에 과일 바구니를 두고 왔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다시 가게 근처로 갔습니다. 과일 바구니가 없었습니다. 받아줬나 싶어 안심하려던 순간 옆 가게 아주머니가 과일을 나눠 먹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제 옆집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네는 안 먹는데요. 우리 보고 나눠 먹으래요.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정이 받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옆 가게에 넘긴 겁니다. 민석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생선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미정이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민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오면 이해부터 위험해져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민석이 한 걸음 다가가려 했습니다. 미정아, 나는 그냥. 돌아가세요. 미정이 말을 끊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가게 안에서 나왔습니다. 민석을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자꾸 와요?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필요한 거 없어요. 단호했습니다. 정면으로 선을 긋는 말투였습니다. 민석은 말 한마디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훈과 미정이 가게 문을 잠그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박영수가 민석을 찾아왔습니다. 민석이 가게 근처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수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단단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골목 모퉁이 작은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진심이시면 이제 물러나세요. 이 사람들한테 평화가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냥 지켜보고 싶을 뿐입니다.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위험합니다. 회장님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 무렵 이미 옥분 쪽 사람들이 시장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맞은편에 검은 승용차가 며칠째 주차돼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가게 쪽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미정은 그걸 알아챘습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밤엔 혼자 다니지 마. 왜요, 엄마? 그냥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미정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피곤해 지친 눈빛. 뭔가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조심할게요.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은 아들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민석이 또다시 가게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지훈이 손님에게 생선을 건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정이 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무언가 말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신 없이도 잘 살아왔습니다. 27년 동안 자신 없이도 버텨왔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민석은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저들을 지킬 수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것. 27년 전처럼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 민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민석이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세원그룹 본가, 넓은 저택의 서재였습니다. 김옥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지만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손에는 보고서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건넨 조사 자료였습니다. 옥부는 그 자료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생선가게 재래시장, 그리고 청년의 사진. 모든 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옥분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짚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눈매, 코, 턱선. 분명 한민석을 닮았습니다. 자신의 손주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얼굴에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내 손주가 저 천안 시장에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비서가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분이 보고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게 건물부터 비서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하지만 즉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옥분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정이 가게 문을 열려는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가게 건물 앞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매각 완료.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편지를 꺼냈습니다. 철거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한 달 안에 가게를 비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정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에 든 편지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미정은 즉시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건물주는 작은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을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정이 다가가 물었지만 건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흐렸습니다. 돈 액수가 너무 컸다고 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샀는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비밀 조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미정은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난색을 표했습니다. 상대가 세원그룹이라는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시간도 돈도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기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합법적인 매매라서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미정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 앞에 낯선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험악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차용증이라고 했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미정은 그런 빚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서류는 분명 위조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이 일부러 생선을 발로 찼습니다. 싱싱하던 광어가 바닥에 떨어져 흙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다른 한 명은 진열대를 팔꿈치로 밀었습니다. 진열대가 기울어지며 생선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얼음물이 바닥에 쏟아져 웅덩이가 됐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힘이 제법 들어갔습니다. 젊은 애가 다치면 안 되는데. 협박이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달려들려는 순간 미정이 지훈의 팔을 확 붙잡았습니다.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그때 박영수가 달려왔습니다. 영수는 상황을 보자마자 남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덩치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고 키가 컸습니다. 남자들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영수가 한 명을 밀쳐냈습니다. 남자가 뒤로 휘청거리며 진열대에 부딪혔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영수를 노려봤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벌려 미정과 지훈을 가렸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좋아. 오늘은 이만 가주지. 남자들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 뒤를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다음에는 안 봐준다는 눈빛이었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훈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영수가 바닥에 떨어진 생선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가게 안이 어두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을 시간인데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진열대가 쓰러져 있고 바닥에는 생선 비늘과 얼음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찢어진 그물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미정이 바닥에 앉아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이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미정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시작한 거야. 미정이 등을 돌렸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게 어머니의 짓이었습니다.
민석은 주먹을 쥔 채 천천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본가로 가.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을 태운 차가 본가로 향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진실을 파헤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영수의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영수는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서류 뭉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습니다. 27년 전 자료들이었습니다. 당시 세원그룹 본가 경비업체와 관련된 기록들이었습니다. 영수는 물류 일을 하며 쌓아온 인맥이 넓었습니다. 그 인맥을 총동원해 자료를 모았습니다. 본가 경비실에 근무했던 사람, 당시 공사를 맡았던 업체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서를 찾았습니다. 외곽 별채에 설치됐던 오래된 녹화장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최신 시스템이었지만 지금은 낡은 방식이었습니다. 업체 측에서 오래된 저장 장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즉시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며칠 뒤 민석과 영수는 복구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작은 컴퓨터 수리점이었습니다. 전문가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낡은 저장 장치를 받아들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거 정말 오래됐네요. 복구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영수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자료예요. 전문가는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부 영상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석과 영수는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흐릿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볼 수는 있었습니다. 외곽 별채 내부였습니다. 날짜가 화면 구석에 찍혀 있었습니다. 27년 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미정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집사와 운전기사가 양쪽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김옥분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옥분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약봉투였습니다. 옥분이 봉투를 미정 앞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옥분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없애. 이 집 핏줄 더럽히지 마. 미정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하지만 옥부는 냉정히 등을 돌렸습니다. 걸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바닥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울었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영상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민석은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보다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민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형님.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석은 영상 파일을 저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본가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이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석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석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화면을 켰습니다.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27년 전 그날의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옥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민석이 옥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옥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뭘 할 건데? 비웃음이었습니다. 민석을 깔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석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손대지 마세요. 옥분이 일어섰습니다.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민석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가 서재에 울렸습니다. 민석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옥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회장으로 만든 거야. 내가 세원을 키운 거고.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목소리에 권력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석은 뺨을 맞고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민석이 어머니의 뺨을 맞고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건 이제 더는 뜻대로 안 삽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옥분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가 그 여자 편을 드는 순간 넌 내 아들 아니야.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서재를 나왔습니다. 옥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번졌습니다. 탁자 위에 찻잔을 집어 던졌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석은 본가를 나와 영수를 만났습니다. 영수의 사무실에서 민석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시간을 벌 테니 두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시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도 조심하세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그날 밤 옥분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섰습니다. 옥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정신 못 차리면 직접 데려와. 비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십니까? 옥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손주를 데려오라는 얘기야. 그 여자랑 떼어놓으면 돼. 비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옥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달이었습니다. 폭풍의 눈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지우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경매장에 가서 생선을 사와야 했습니다. 미정이 잠든 사이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옷깃을 여미며 골목 어귀로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타이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자 3명이 내리고 빠르게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들이 지훈을 붙잡았습니다. 팔을 뒤로 비틀었습니다.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놓으세요. 하지만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차가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이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나간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골목 어귀를 향해 뛰었습니다. 검은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지훈아! 미정이 외쳤습니다. 뛰어서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차는 이미 멀리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골목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오열했습니다. 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영수가 달려왔습니다. 미정을 부축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를 데려갔어요. 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즉시 전화를 꺼냈습니다. 물류 동선을 파악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경매장 쪽 상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골목 CCTV를 확인했습니다. 1시간 뒤 영수가 차량 번호를 확보했습니다. 경매장 쪽 CCTV 확인했습니다. 차량 번호 나왔어요. 영수는 즉시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영수의 전화를 받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영수가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외곽 폐공장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문을 닫은 공장이었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경찰은? 시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야 해요. 민석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차를 타고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영수도 함께 출발했습니다. 폐공장은 도심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진 벽, 잡초가 자란 마당. 사람 사는 흔적이 없었습니다. 민석과 영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장 안은 어두웠습니다.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내부는 더 컴컴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녹슨 기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쥐 냄새가 났습니다.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살려주세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석과 영수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좁은 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철문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서 지훈이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과호흡이었습니다. 지훈은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폐쇄 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갇히면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지훈은 벽을 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방 밖에는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잡담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철문에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남자들이 민석을 발견했습니다. 누구야? 남자들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습니다.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 남자를 밀쳐냈습니다. 남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영수가 옆에서 다른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팔을 비틀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민석이 철문을 발로 찼습니다. 지훈아. 철문이 흔들렸습니다. 한 번 더 찼습니다. 철문이 벌어졌습니다. 안에서 지훈이 벽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달려가 지훈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지훈이 민석을 알아봤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안도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석이 지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가자. 하지만 그때 뒤에서 남자들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3명이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민석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민석이 지훈을 영수에게 넘겼습니다. 먼저 나가. 영수가 지훈을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출구를 향해 뛰었습니다. 회장님 빨리요. 영수가 외쳤습니다. 민석은 남자들과 맞섰습니다. 한 명을 밀쳐냈지만 다른 2명이 민석을 붙잡았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민석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민석이 비틀거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뒤에서 민석을 밀쳤습니다. 민석이 앞으로 쓰러지며 머리를 철제 기계에 부딪혔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민석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은 점점 흐려졌고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영수가 지훈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전한 곳에 지훈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범벅이었습니다. 영수가 민석을 부축했습니다. 남자들을 밀쳐내며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때 미정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민석이 바닥에 누워있는 걸 봤습니다. 피가 얼굴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석 곁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민석 씨 깨어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폐공장 주변을 울렸습니다. 민석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정은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민석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맥박이 약하게 뛰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호흡기를 민석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투명한 마스크가 입과 코를 덮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미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손으로는 민석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민석 씨 깨어나요, 제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민석을 검사했습니다. 머리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을 했습니다. 뇌진탕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갈비뼈 2대에 금이 갔습니다.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미정과 지우는 수술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술실 문만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자책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때문에 아저씨가. 영수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껏 잡아줬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절대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수술실 위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충격이 컸습니다. 며칠간 경과를 봐야 합니다. 미정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민석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 사이 밖에서는 사건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이 폐공장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납치범들을 체포했습니다. 3명 모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취조실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납치범들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나오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CCTV 영상.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결국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옥분 비서한테 지시받았습니다. 청년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다치게 하지 말고 조용히 데려오라고요. 경찰이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술이 기록됐습니다. 언론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메인 뉴스로 보도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세원그룹 회장 한민석 씨가 납치된 아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화면에는 폐공장 현장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들것에 실려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얼굴에 피가 묻은 채 의식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경찰은 납치를 지시한 배후로 한 회장의 모친 김옥분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재벌가의 추악한 민낯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손주를 납치하다니 말이 되느냐는 분노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을 비난했고 민석을 응원했습니다. 이틀 뒤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김옥분의 자택으로 출동했습니다. 검은 경찰차 3대가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경찰들이 내렸습니다. 영장을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분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을 보고도 태어냈습니다.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목소리에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내밀었습니다. 납치 교사 및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항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경찰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납치범들의 자백이 있습니다. 당신 비서를 통해 지시했다는 진술입니다. 비서도 이미 자백했습니다. 옥분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옥분의 손목에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조였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촉이었습니다. 옥분은 연행됐습니다. 저택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평생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민석이 깨어났습니다. 사흘 만이었습니다.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천장의 하얀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부셨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미정이 병상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눈을 뜨자 미정도 눈을 떴습니다. 밤새 간호하느라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미정이 즉시 물컵을 들었습니다. 빨대를 민석의 입에 대줬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축여졌습니다.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우는 첫 마디였습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사해요. 민석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에 쌓였던 무게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민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어색하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손짓했습니다. 오라는 몸짓이었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지훈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석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비서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회사 상황은?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장님께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결단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회사 자료 전부 정리해. 공개할 것과 처벌받을 것 나눠서.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든 펜이 떨렸습니다. 민석이 비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대로 해.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민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합니다, 형님.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병실 안을 물들였습니다. 미정이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웠어요. 민석은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마이크가 단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마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약간 불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민석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세원그룹의 비리를 직접 공개합니다. 저 역시 처벌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첫마디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졌습니다. 민석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유령회사 운영, 불법 거래. 모든 증거 자료는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민석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세원그룹은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됩니다. 세원은 한 사람의 욕망으로 굴러가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입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질문이 쏟아지려는 순간 민석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세원그룹 한민석 회장, 경영권 포기 선언. 신문 일면마다 민석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재벌가 세습비리의 총체적 난국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혔습니다. 검찰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옥분의 비서가 소환됐습니다. 변호사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측근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옥분의 권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옥분은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평생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이제는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그 사이 미정과 지우는 이미 서울을 떠나 있었습니다. 산골 시골이었습니다. 깊은 산속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습니다. 논과 밭이 펼쳐져 있었고 산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새소리가 아침마다 들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미정과 지훈을 맞아줬습니다. 작은 집 하나를 내줬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지만 단단했습니다. 마루가 있었고 작은 방 2개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우물이 하나 있었고 텃밭도 있었습니다. 미정과 지우는 짐을 풀었습니다. 생선 비린내 대신 흙냄새가 났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 도착했습니다. 정장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셔츠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정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민석을 봤습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민석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마당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함께 지내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빨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석은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장작을 팼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도끼를 잡는 손이 어색했습니다. 힘 조절이 안 돼서 장작이 옆으로 튀기도 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미정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민석이 손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 해봐서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지겠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두레박을 내렸다가 올리는데 팔이 아팠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마당을 건너는데 물이 철벅거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다가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훈이 도끼를 잡는 법을 보여줬습니다. 장작을 어디에 힘을 줘서 쪼개야 하는지 가르쳐줬습니다. 민석은 아들의 말을 듣고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고마워.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몇 가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지훈이 밥을 먹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처음 불러보는 호칭이었습니다. 민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거 더 드세요. 반찬을 민석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르 흘렀습니다. 미정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민석이 산길을 걸었습니다. 봄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들꽃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 민들레, 하얀 토끼풀, 보라색 제비꽃, 작고 소박한 꽃들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예뻤습니다. 민석은 꽃들을 하나하나 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줄기를 잡고 꺾었습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한 알은 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하얀 빨래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민석이 다가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미정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7년 늦었지만 이번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꽃다발도 떨렸습니다. 미정은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들꽃 향기가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과 아버지의 손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작은 마당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산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온 마을을 물들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며 둥지로 돌아갔습니다. 민석은 미정과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27년 전에 놓쳤던 가족이었습니다. 침묵으로 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함께였습니다. 회장도 아니었습니다.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아버지였고 한 사람의 남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미정이 민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훈도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마당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민석은 이제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